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선정될 만큼 상당히 유명한 책이고요.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상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이 책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정말 자세하게 읽어보신다면 정말 다른 세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돈을 많이 버셨다면 그 돈을 유지하고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꼭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셔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소장하셔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셔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자녀분들께도 권유해 주시면 정말 좋은 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와서 프롤로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두렵다고 피하면 그 피해가 나와 내 가족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며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나는 가난의 가장 바닥부터 거의 최상급의 위치까지 올라봤으며 이 과정에서 돈의 여러 속성을 자세히 경험해 볼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세상에 나온 책들은 실제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이론가가 쓴 것이 대부분이다. 결국 이런 책을 저술해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다. 돈을 벌고 또 돈이 내게 붙어있게 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썼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방식으로 풍족한 돈을 가질 수 없다. 내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대해왔는지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독자 역시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청년일수록 이 책의 가치를 공감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제가 이 책을 자녀분들에게 꼭 읽히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누구라도 이 가치를 받아들이면 이전과 분명 차이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언한다 라고 말하면서 저자는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책의 구성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는 200세 기념 증보판이 있고요. 원래 이 책은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단락마다 이렇게 황금색으로 띠지를 만들어서 각각 소제목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오늘은 총 4개의 단락 중에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돈은 인격체다.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복리의 비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쭉 지나와서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신이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는 법,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얼마나 벌어야 정말 부자인가, 쭉 지나와서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예쁜 쓰레기, 경제에 대한 해석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 등으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식에 관한 이야기들, 보험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정치적 신념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루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인격체다.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 이자를 낳기도 한다.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줄 것이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된다.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돈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돈에도 인격이 있다라는 내용을 정말 보고 저는 적잖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돈도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달라진다라는 게 너무 공감이 되는 문구였었고요.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30대 중반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실패를 겪었다. 당시 투자자로서 내 수준은 유치원에도 못 들어간 유아 수준이었다. 하지만 스스로 대학원생 정도라 생각했으니 잘 될 턱이 없었다. 이분도 30대 초반에 주식 투자를 해서 큰 실패를 겪었고요.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의 지금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수준은 정말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런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큰 손해를 입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는 전 재산을 날렸고 다시는 그곳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다시 주식을 시작한 건 5년 전쯤이다. 지난 5년간 꽤 많은 주식을 매입했으나 거의 팔아본 적이 없다. 내가 엄두도 못 낼 시장에
더 좋은 사업을 하는 회사나 경영자가 너무나 많다. 다행히 이런 회사는 상당수 상장돼 있다. 상장돼 있다는 건 누구나 원하는 만큼 그 회사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나보다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일은 그들과 동업하는 것과 다름없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는 행위 자체가 그들과 동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고, 앞에서 보면 5년간 주식을 팔아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식을 사기만 하고 사업을 하듯이 계속해서 주식을 매입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되도록 내가 지분을 가진 회사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제 내 회사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로 아마존에서 나이키 신발을 사고, 체이스뱅크에서 받은 비자 카드로 결제하고, 애플 전화기로 우버를 불러 공항에 가서 델타항공을 타고 집으로 가다 중간에 코스코에 들러 코카콜라 한 박스를 사와서 삼성전자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면 자급자족을 하는 느낌이다. 단순히 소비자나 경쟁자 혹은 방관자가 아닌 주인이 되는 방법이다. 배당일이나 기다리며 주가가 떨어지면 나의 좋은 회사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간사한 마음조차 든다.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의 옷깃을 붙들고 걸어가는 기분은 아버지 같은 좋은 형을 가진 느낌이다. 여러분도 좋은 큰형님을 찾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저자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본인보다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해서 동업을 하는 것처럼 좋은 주식을 사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 회사의 물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가고 있습니다. 복리의 비밀, 재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복리의 위력이다.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저자는 재테크에서 복리의 위력을 정말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이 뒷부분은 그런 여러가지 예시들을 들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단위 10%의 10번의 수익을 봤다라고 한다면, 단위 10%니까 1억에 10%면 1000만원이고 그 1000만원이 10번이 되게 되면 2억이 되게 되죠. 그렇지만 만약에 복리로 10번을 하게 된다면 2억 6천만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10번이었을 때는 2억과 2억 6천이지만 만약에 20번으로 넘어간다면 단위 10%로 20번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1000만원씩 20번이니까 3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복리로 20번을 가게 되면 금액이 6억 7천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의 수익을 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씩 꾸준하게 10번, 20번, 30번으로 간다면 달리보다 훨씬 큰 금액을 불릴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듯이, 복리는 재테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1년에 수입이 5천만원인 사람이 있다. A라는 사람은 매달 일정하게 400만원을 버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어느 때는 1000만원을 넘게 벌기도 하지만 어떤 달은 한 푼도 벌지 못한다. 두 사람은 모두 매년 5천만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돈의 힘은 서로 다르다.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건 그 수입의 질이 좋다는 뜻이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m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봄에 한번 500mm를 퍼붓고 가을에 한번 500mm를 퍼붓는다면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홍수 아니면 가뭄이기 때문이다. 대신 하루에 10mm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내리면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같은 돈이라도 1년에 5천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만큼 힘이 있고 질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같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도 삶이 윤택해진다. 돈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건 체계화된 경찰이나 군인 수백만 명으로 수만 명의 군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같다. 이 흐름이 거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 연예인, 강사, 학원교육자, 건설노동자, 시즌이 있는 사업체 소유자, 운동선수, 개원의사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신의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을 사서 소득을 옮겨 놓아야 한다. 우리가 이제 보면 연예인들이 어디 빌딩을 샀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조금 느낄 수가 있고요. 아마도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벌게 되면 일정하게 월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보유를 하게 되면 가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물들을 많이 사는구나라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10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자. 10억 원은 300만 원을 받는 급여 생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7년이 걸리는 금액이다. 급여의 50%를 저축했다면 50년이 지나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돈의 중력을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먼저 10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10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저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년을 잘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하자. 이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100으로 가정하면 다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이는 노력은 처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어간 노력의 100보다 낮아진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 만들어 놓은 1000만원이 이자나 투자를 통해 자체 자본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1000만원은 내 노동과 시간으로 오롯이 나 혼자 이루어졌지만 그 1000만원이 스스로 일을 해서 나를 돕고 있기에 둘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즉 나와 자본이 다른 자본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1000만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의 수치는 95 정도라고 볼 수가 있다. 처음 1000만원을 모으는데 10개월이 걸렸다면 두 번째 1000만원은 9개월, 그 다음은 7개월, 그 다음은 5개월 이렇게 줄어든다. 처음 1000만원을 모으기 위해 100을 노력했다면 1억 원이 되는 마지막 1000만원은 불과 20 혹은 30 정도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몇 년 후에 1억을 모으고 그 1억 원은 동일한 과정을 통해 다시 몇 년 후에 몇억 원이 더 지나면 100억 원이 되는 것이다. 재산 증식의 과정을 보면 1, 2, 3, 4, 5처럼 양의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처음에 이제 1000만원을 모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돈이 계속 눈덩이가 구른다 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돈은 점점 힘을 키워가면서 조금 더 쉽게 모일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관점을 따른다. 그 관점의 핵심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우리는 어떤 자산이나 어떤 주식이 오를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예측이 맞아도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정 자산에 진입하는 시기에 따라 수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체 자산이 오르고 있는데도 손해를 보는 이유는 내가 가진 시간이 모자라거나 내가 투자한 돈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내 돈도 투자 시간을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이 있는가 하면 1년도 못 버티는 약한 체력을 가진 돈도 있다.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빼야 하는 품질 낮은 돈도 있다.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예측을 잘 해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투자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리스크를 이해하고 내 자금 상태를 파악해 이길 수 있는 리스크와 상대해야 한다. 사실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흔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화랑기에는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가 폭락기에는 리스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 폭락장에서 얼마나 깊고 오래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니 그 리스크가 너무 커 보여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아 급락한 것이다. 사실은 그 시기가 리스크가 가장 줄어있는 때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이때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많이 빠지면 이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자는 이게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평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스크가 커지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 여기 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리스크가 적다라고 말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해드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 부분에서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부하 내동파가 주식을 매수하고 여기서는 소심파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장처럼 아무도 리스크를 겁내지 않을 때가 리스크가 가장 큰 경우도 있다. 오히려 리스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승장이 가장 리스크가 크다. 거품이 생기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크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워렌 버핏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지점을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행동하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수익을 조금 더 내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보면 이제 대가들의 생각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라 있을 때는 오히려 위험한 지점, 그리고 주가가 내려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이 부분이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의 특성 중 하나는 과거 사례가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평균 10년에 한 번, 평균 30%의 하락과 같은 용어는 리스크를 이해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데이터이다. 그래서 리스크를 이해한다는 건 패턴과 분석에 의한 가정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욕심은 리스크를 낳는다. 이 욕심이 대중에게 옮겨 붙으면 낙관론이라는 거품이 만들어진다. 거품은 폭락을 낳는다. 그러나 자포자기하고 두려움에 떠는 시기가 오면 봄이 오고 해가 뜬다. 이건 굳이 통계나 패턴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인문학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다. 모든 욕심의 끝은 몰락을 품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절망은 희망을 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투자를 생각하셔야 한다라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세금이나 공금 같은 공공자산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돈 역시 함부로 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금으로 만든 모든 공공시설, 도로, 안내판, 행사, 의료 서비스 등에 내 돈도 일부 들어있다. 친구와 번갈아 가며 사는 밥값에는 내가 낼 때만이 아니라 상대가 낼 때도 내 돈이 포함이 되어 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듯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줘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돈을 대할 때는 항상 내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억을 상속받았는데 절대 잃지 말라는 유언이 붙었다면, 회사에 다니던 재욱 씨는 어느 날 자식 없는 큰아버지로부터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상속받았다. 이제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유산을 한 푼도 잃으면 안 된다. 둘째, 연간 물가 상승률은 이익에서 제외한다 라고 조건이 두 개가 붙어 있고요. 만약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언제든 다시 회수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었다. 100억을 가지고 이제 한 푼도 잃지 않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이익을 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과연 행복한 삶을 살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사서 임대료를 받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지만, 건실한 세입자를 만나야 하고 세금과 건물 시세의 변동을 생각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축을 해서 이자를 받는 방법이다. 주식 투자는 더더욱 겁이 나는 일이고, 원금을 보장받고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은행 예금이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인다. 그래서 재욱 씨는 2020년 4월 현재 한국의 시중은행 이율과 상품을 각각 들여다보았다. 2020년 기준으로 각 은행들의 금리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뒀는데, 그때는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조금 이자가 낮고 100억 원의 이자는 8천만 원이다. 그래서 이자 과세 그리고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등을 빼고 나면 결국은 2,768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월별로 나눠보니까 2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상속받고 멋진 부자로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직장을 그만둔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기 위한 가상의 이야기지만 재욱 씨의 사례로 우린 몇 가지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다. 첫째, 100억 원은 거금이지만 일정한 소득을 손실 없이 만들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적은 돈이다.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 230만 원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100억 원을 가진 자산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기적인 자산은 높은 가치를 가진 고품질의 자산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기적인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 돈은 버는 것만큼 지키기도 힘들다. 돈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일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배워야 할 일이다. 버는 것은 기회와 운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지키는 것은 공부와 경험과 지식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가치이다 라고 말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 있다. 그렇지만 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공부를 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저도 이 부분에 정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연예인들 또는 운동선수들 100억 200억을 번 사람들이 한동안 정말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최근에 보면 뭐 마약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로 가진 재산들을 다 날리면서 오히려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 부분에 정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말 100억 원을 가졌어도 230만 원 급여 생활자의 생활 태도를 넘어서는 순간 재산이 하향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검소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신은 100억 원을 벌 사람이니 미리 이 지혜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되며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혹시 운이 좋아서 크게 성공을 했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산과 인연만 만들게 된다.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힘이 약한 재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마음이 급한 것들을 보면,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 주식 초보자분들에게 물어보면 목표 수익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월에 30%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연에 30%라고 해도 상당히 놀랄만한 수치인데, 워렌 버핏도 1년에 20%의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인데, 주식을 처음 접하는 그리고 초보자인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한 달에 최소한 20-30%는 벌어놨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정말 부자가 빨리 되려면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이 말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늦춰진 부자의 길을 앞지르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한 투자나 허망한 꿈만 쫓다 끝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고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마련이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천천히 부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수성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나이 40에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빠르다. 20대나 30대에 빨리 부자가 된 젊은이들 중에 그 부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 돈을 많이 벌어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이다.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면 부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투자로 얻는 이익이나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더 눈에 보여서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진 재산에 비해 약해진다. 결국 다시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아직 50대가 되지 않으신 30대, 40대, 물론 50대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부자가 아니다라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좋은 책들 많이 읽으시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시면서 차분하게 본인들의 루틴들을 만들어 가시고 꾸준하게 해 가시다 보면 50대, 60대의 부자가 되셔도 충분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나? 없다.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물론 단기간에 특정 구간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거시경제의 경기를 예측해서 맞추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맞춘 경력만 소개가 되고 틀린 경력은 사라져서 여전히 전문가처럼 보일 뿐이다. 만약 누군가가 경기 패턴의 원리를 찾아냈다면 1년 안에 세상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고 수년이면 전 세계 재산을 다 가졌을 것이다. 이들의 말보다 무서운 건 이들 의견에 무게를 두고 모든 재산을 거는 사람들이다. 그저 그 사람의 의견일 뿐 다른 누군가의 의견보다 비중이 큰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를 때가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을 때가 더 위험하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예측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모르면 모른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조심하고 경계하며 만약을 준비하게 된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개별 투자 자산이나 회사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정보를 모을 수가 있다. 또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이 다른 곳으로 갈 때 반대로 갈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시장보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그냥 본인들의 생각일 뿐이지 그 생각들을 참고는 하되 자신의 생각을 더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저자는 덧붙여서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관점이나 정보 수집 능력은 투자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이들의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빛나게 된다. 나는 특히 애널리스트들이 업종 시황이나 개별 주식에 대한 리포트를 내면 반드시 찾아서 읽어본다 라고 하면서 믿지는 않지만 그들의 정보력은 상당히 좀 신뢰할 만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증권에 가서 사는 사람. 사실 주식시장은 운도 통하지 않는 아주 무서운 시장이다. 빼빼로를 사러 롯데마트에 가야 하는 줄 아는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을 우연히 적기에 샀다고 해도 언제 이익을 실현해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묻다가 적은 이익을 얻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원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무리한 종목에 투기를 하는 시기다. 이게 대부분의 이제 초보 주식 투자자분들이 하는 건데, 초보 주식 투자자분들은 처음에는 우량주를 투자합니다. 우량주로 투자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가 본인의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원금이 점점 줄어드니까 한 번에 급등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급등주에 계속 손을 대게 되고, 그러다가 두세 번 실패하다가 어쩌다 한 번 운이 좋아서 하루 만에 20-30%의 수익을 내게 되면 그 맛에 취해서 이제 계속해서 투기 같은 그런 주식 투자에 빠지면서 원래 생각했던 우량주나 장기 투자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주식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마치 회사를 경영하듯 대학 학부 과정을 다니듯 4년은 공부하기를 바란다. 좋은 선배가 있다면 수업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내겐 워렌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하워드 막스,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분들이 투자로서 오랜 성공과 삶의 통찰을 갖춘 철학적 선생이다. 이런 사람들의 투자 철학을 받아들인 선배라면 배울 만하다. 나는 투자나 사업에서 왕년과 이론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투자나 사업을 잘 해왔고 지금도 잘 벌고 있는 사람만 믿는다. 증권사 직원들도 사실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냥 장 앞에 앉아있을 뿐이다. 말 그대로 의자에 앉아있는 것 뿐이다. 그들이 투자를 잘 했으면 증권사에서 그렇게 심한 정신적 노동을 하며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가장 좋은 증권사 직원은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 초보자는 직접 보지 않고는 함부로 믿지 말기를 당부한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스스로 조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라 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를 부르는 호칭에 따라 내게 오는 운이 바뀐다. 몇 해 전 한 신문사 기자 소개로 한국의 유명 사업가를 만난 일이 있었다. 그가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할 때는 언변만큼이나 눈빛이 살아있어서 동석한 모든 이들의 집중을 받았고 이를 흠뻑 즐기는 듯 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이끌면 곧바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세로 물러앉았다. 또한 그는 대화 중에 나오는 유명인을 모두 개는이라고 호칭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을 하대함으로써 자신을 결코 높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으면 그의 운은 더 이상 발현될 수 없다. 그러니 이미 성공한 사람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고 성공하여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경박함을 배우면 안 된다. 선배와 친구를 존중하고 후배나 제자에게 다정하고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아야 한다. 말을 줄이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깊은 애정과 신용을 얻는다. 애정과 신용은 없는 운도 만들어낸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지만 이런 삶의 기본적인 자세, 남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까지, 삶을 살아가는 자세까지 얘기해주면서 이 책이 정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본인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일이 잦은 사람은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수선하고 부주의한 행동이 모여 자동차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는 환경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런 불운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게 본인의 마음가짐이나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 자체를 좋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돈을 함부로 대하는지, 그리고 남을 비꼬거나 흉보지는 않는지, 욕을 달고 살진 않는지, 그리고 절대로 배가 부르게 먹지 말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만 먹어도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맑아진다. 그제서야 비로소 욕심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들고 날 때가 보인다. 반면 평소에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운이 좋다기보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예리하고 똑똑할 수 있다. 남이 보기엔 운이 좋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많은 공부와 관찰의 결과이다. 정말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를 잘 챙기는 태도, 그리고 남들을 대하는 태도와 식사하는 습관까지도 성공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어디서도 좀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제 삶을 조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문구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월 중순에 공포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 주식을 저자는 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제 나는 발생 건수가 아닌 발생 비율에 주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발생 비율을 기준으로 삼으면 최고 지점을 막 지나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줄어드는 것이 보인다. 중국, 한국, 이탈리아가 같은 그래프를 그리며 지나갔고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같은 모습을 보이며 그 뒤를 이어갔다. 이제 미국, 영국, 캐나다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발생 건수가 아닌 이제 발생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서 조금 지나면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저자는 주식을 사면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기를 정말 기회로 잘 살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언제쯤에 이 일이 정점에 다다르고, 그리고 정점에 다다르게 되면 결국 리스크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서도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많아 천천히 흐르는 돈은 같은 투자자에게 들어가도 다른 돈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의젓하게 잘 기다린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조급한 돈은 엉덩이가 들썩거려 다른 돈을 사귈 시간이 없다. 시간이 많아야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아이도 낳는다. 같은 시기에 주식에 투자된 돈이라도 어떤 돈은 내년 결혼자금이고 어떤 돈은 다음 학기 학비로 나가야 한다. 제일 무서운 녀석은 융자 때 레버리지로 따라온 돈이다. 반면 어떤 돈은 딱히 갈 곳이 없어 이곳에서 10년, 20년 배당이나 받겠다고 아주 살림을 차리려 하기도 한다. 좋은 주인을 만난 돈은 점점 더 여유있고 풍요로워진다. 그렇다. 누구라도 시간 많은 돈을 거느릴 만한 주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이 당신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좀 여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결국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고, 결국 기다리게 되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성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는데 왜 모두 깨질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분산과 자산 배분을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구니 전체를 한 선반에 올려놓는 일이다. 투자라는 개념에서 여러 주식을 나눠 구매하는 것은 바구니만 여러 개일 뿐 같은 선반에 올려져 있는 것과 같다. 선반이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주식을 하나의 선반이라고 보고, 그리고 부동산을 또 하나의 선반이라고 보고, 예를 들면 뭐 또 암호화폐를 하나의 선반이라고 봤을 때 주식을 여기서 분산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반이 무너지고 나면 여기 있는 모든 계란이 다 깨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 그리고 부동산, 뭐 채권, 이런 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금 안정적으로 나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 역시 주식을 10여 개의 종목으로 분산해 놓고 채권, 예금, 부동산 등으로 나눠 놨다. 달걀을 각 바구니에 담아 식탁, 선반, 냉장고, 책상에 나눠 놓은 것이다. 물론 너무 많은 분산은 이익도 분산시켜버리기에 각 시장 안에서 개별적 공부가 필요하다. 나는 자산을 모을 때는 집중 투자를 하고
자산이 자산을 만들어낼 때는 분산 투자를 지킨다. 즉 공격수로 내보내는 자산은 공격적으로 한 놈만 패는 전투적 투자를 하고, 수비수로 지키는 자산은 널리 분산시킨다. 이 자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자산이라면 몽땅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 읽지 않고 천천히 차곡차곡 버는 것이 가장 빨리 많이 버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빨리 되는 방법이다.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남은 건 사업인데,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가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이고, 창업은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창업도 그만큼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창업은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방법은 직접 창업하는 방법보다 더 안전하다. 어려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잘 나가는 기업, 능력이 좋은 경영자를 찾아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래서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의 경영자처럼 그 회사의 연간 보고서,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고 그 회사가 만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평가에 사장처럼 똑같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하고 동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만약 독자 여러분의 연령층이 중고등학생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서 시도해보기를 바란다. 일단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는다.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업계 1등을 골라 자기 형편에 따라 매달 한 장 이상씩 주식을 구매하라. 구매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보는 그런 세상과 조금 다른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게임도 조금 다른 게임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생활하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의 1등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5년, 10년 꾸준히 주식을 모으다 보면 점차 여러분도 사업가가 되어갈 것이다. 당신이 사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업가 마음을 가지면 업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산업을 이해하게 되고 국가 경제 및 국가 간의 이해충돌 및 금융시장 전체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만약 10대나 20대부터 이렇게 산업을 보는 눈을 키워가면서 직장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간다면 40대 정도면 자본이 근로소득을 앞서는 날이 올 것이다. 동료들은 그때부터 꺾이겠지만 당신은 자유를 얻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면 꼭 이렇게 해주시고, 이 책을 꼭 읽히시면서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자녀들이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젊은 시절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는가를 되돌아보면 아찔하다. 그러니 당신은 오늘부터 당장 좋은 회사의 주식을 하나 사서 시작하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기다 별표를 쳐놨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또는 조카들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정말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문구들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10년, 20년 지금부터 꾸준하게 그 행동들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작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10년, 20년, 30년 투자를 하는 게 저조차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정말 부자가 된 분들의 경험담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정말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느리게 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구나, 유일한 방법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이 책을 읽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수입 규모가 아니라 생활 태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물건을 부주의하게 매번 잃어버리는 사람, 작은 돈을 우습게 아는 사람,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해 이해가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는 그런 사람에게 우연히 들렀어도 순식간에 돌아서서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생활 습관들까지 잘 갖춰간다면 돈을 잘 유지하면서 부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생활 습관들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투자는 작은 돈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투자로 시작한 투자 경험이 큰 투자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자산이 모이면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하지 않은 돈은 죽은 돈이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장롱 속의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을 먹고 서서히 죽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꼭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다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는 법. 그를 모르는 문맹은 서럽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 그를 모르는 문맹이나 컴맹 외에 금융 문맹도 마찬가지이다. 금융 지식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다. 앨런 그린스펀은 그를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말하면서 금융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수입이 많을수록 금융 지식이 늘기도 하지만 금융 지식이 많아야 소득도 늘고 재산을 지킬 수 있기에 금융 이해력 자체가 대단한 삶의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잘못된 투자나 금융 결정을 하기 쉬우며 이런 결정은 결국 스스로를 신용불량자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해서 사회 전체에 문제가 된다.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이들 중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따라 들어왔다. 두 번째는 무엇을 살지 계획이 없다. 세 번째는 돈의 힘이 약하다. 남의 집에 개 사료를 고르는 것보다 성의가 없이 주식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구나 모아온 돈에 다음 달 대학 등록금이나 내년 결혼자금 같이 시간의 여유가 없는 돈이 섞여 있다. 빌린 돈으로 주식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두세 배의 레버리지를 써서 상품을 사기도 한다. 목 뒤에 칼을 든 협박범과 같이 일하는 것이다. 이런 돈이 섞여 있으면 멀쩡한 돈도 같이 상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절대로 빚내서 주식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은 결코 주식에서 돈을 벌 수가 없다. 설령 우연히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돈은 다시 주식으로 들어와서 결국 원금과 함께 사라져버린다. 원금을 가지고 함께 사라져버린다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과 그 주식이 거래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돈을 번다. 이들은 시장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 투자금을 모아 함께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하기에 회사의 본질을 잘 이해하려고 든다. 이렇게 자신만의 회사를 머릿속에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걱정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 내가 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는 사장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소문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자신의 회사를 팔거나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남의 생각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공부에 집중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둘째, 보유하고 있는 돈이 품질이 좋은 돈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금은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다. 이 돈은 당장 어디로 갈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편안하다. 이익이 생길 때까지 언제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안다. 그래서 결국 품질 좋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 살 때 싸게 사면 파는 건 한결 쉬워진다. 싸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크게 성공할 회사를 아직 크지 않았을 때부터 골라 오래 기다리는 인내와 폭락장에서 한꺼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포 속에서 사모으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앞에서 보면 이 저자는 코로나 그때 한창 공포가 심했을 때 주식을 사서 수익을 크게 냈다라는 이야기 보면 그때 공포가 상당히 심했었죠. 그래서 공포 속에서 주식을 사모으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온전한 자기 자본으로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그 결실을 가져가는 시장이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빚내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하면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돈,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결실을 가져가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남의 이야기들을 참고할 수 있고 남의 책들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겠지만 그 책이나 남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본인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본인만의 이론을 정립하고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종잣돈을 모아서 튼튼한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면 결국 천천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주식 투자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벌어야 정말 부자인가? 보통 국제적인 기준에서 백만장자란 100만 달러, 약 10억 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10억 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부자는 전 국민의 0.63%에 해당한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자의 기준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고, 둘째는 한국 가구 월평균 소득 541만 원을 넘는 비근로소득이다. 비근로소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억대 연봉자라도 융자가 있고 본인이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이 전부라면 부자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체적 상해가 생겨도 살고 있는 집이 있고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 사람이 부자이다.
500만 원 이상의 비근로소득이 있으려면 2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 소유자이다. 부는 상대적 비교이다. 50억 원을 가졌든 100억 원을 가졌든 스스로를 상대 비교하면 여전히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100억 원을 가졌어도 200억을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초라한 게 사람이고, 또 1000억을 가진 사람에게 비굴해질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항상 가난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삶의 철학과 자존감을 가져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 돈이 있으니 언제든 명품을 살 수도 있지만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다. 내 부를 자랑한들 자존감이 느는 것도 아니고 고급 시계나 가방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다. 이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하는 일, 부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챕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이메일부터 확인을 한다. 4개의 이메일 계정이 있는데 모두 들어가서 업무상 요청이나 결제라면 그 즉시 가부를 결정해준다. 모든 이메일 수신함에 필요 없는 메일이나 광고성 자료들은 즉시 삭제해버린다. 나는 책상이나 서랍처럼 메일함도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모든 메일은 다 읽고 바로 버리거나 대답을 해주고, 제자들이나 팬레터 같은 메일은 모아두었다가 한두 달에 한 번씩 답변이나 응답을 해준다. 이런 메일들은 바로 처리하면 또다시 메일이 날아온다. 결국 채팅하듯 늘어나 감당이 되지 않기에 얻은 지혜이다. 이렇게 이메일 하나를 대하면서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에너지를 아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메일 확인이 끝나면 사이트로 들어가 신문을 읽는다. 전 세계의 여러 신문들을 쭉 다 읽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전 세계 신문사 순례가 끝나면 이제 경제 사이트로 옮겨간다. 많은 경제 사이트들을 쭉 보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챙겨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보를 모으고 구분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공부와 정보 수집을 게을리할 수 없다. 자산을 벌고 모으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유일하게 나를 믿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정보를 끊임없이 구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의 대부분 하루 일과는, 아침 일과는 이메일을 체크하고, 그리고 신문기사, 그리고 경제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통찰력을 키우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도 못한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어떤 부자를 경멸할 수는 있어도 부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나온다고 믿는다. 그래서 꼭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목표를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실행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어주며 길을 만들기 때문이다. 실행해야 하니 저축하게 되고, 고민하다 보면 공부하게 되고, 도전하려다 보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게 된다. 사실상 천만장자, 억만장자 같은 부자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타고난 재주와 시대적 환경, 그리고 운이 함께할 때 생기는 일이다. 그러나 백만장자까지는 누구나 노력으로 갈 수 있다. 성실하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엔 백만장자로 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실행하시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엄청난 부자, 1000억대, 5000억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50억, 30억, 100억 정도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누구나 성실하고 절제하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20억 정도를 버는 일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공황 발생에 따른 3가지 인간상. 대개 이런 대규모 폭락장은 10여 년 만에 한 번꼴로 찾아온다. 이런 폭락장에는 흔히 3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는 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사람들이다. 이유는 단 하나이다. 빚이 있기 때문이다. 빚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산 변동이 내 자산에까지 변동을 주고 그 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그래서 빚이 있게 되면은 이런 폭락장이 오게 되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이런 폭락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들은 빚도 없고 직장도 안정적이다. 어차피 실제 폭락의 영향도 빠르면 1년, 늦으면 몇 년 안에 모두 해결돼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승장이 이어질 테니 신경 쓸 이유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이렇게 태평한 것은 빚이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부류가 특이하다. 세 번째 부류는 이런 사태에서도 이익을 보는 자산가들이다. 이런 대이동은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듯 가난한 부자들의 돈이 부자에게 흐르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이동이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공포에 떨며 모든 재산을 던져버릴 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자산가이고 이런 위기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보고, 아까 저자가 코로나 때도 잘 분석을 해서 위기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공포를 가질 때 주식을 매입했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시다 보면 결국 2008년도 금융위기, 그 전엔 IMF,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까지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폭락한 때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낄 때 나는 이게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리고 그 생각을 실제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결단력들이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 부자가 되려 한다면, 이제 저자가 만약에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빨리 부를 이룰 수 있겠죠. 그렇게 조금 지름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축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저축은 여전히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하고, 이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는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종잣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만약 25살 직장인 청년이고 지금의 내 모든 경험과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나는 은행에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매달 급여에서 50만원 정도의 돈을 빼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없다. 매달 같은 날 50만원씩 주식을 사 모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자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나의 관점이 최근 조금 바뀌었다. 투자하기에 의미 있는 금액의 액수, 예를 들면 20대에는 3천만원, 30대에는 약 1억원 정도, 40대에는 1억 이상을 모으는 데까지 저축이나 적금을 통해서 종잣돈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안전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인간의 노력과 품성이 만들어진다. 앞으로의 재산 관리에 많은 영향을 주기에 일단 모으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를 해서 이렇게 모아가는 게 돈은 조금 더 빨리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종잣돈을 모아가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노력과 품성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저축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최근에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회사라면 현재로는 삼성이다. 그러나 삼성의 시가총액을 넘어가는 회사가 생긴다면 그 회사로 갈아타고 계속 같은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만약 15년 전인 2005년 당시로 돌아가 매달 50만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샀더라면 지금의 총액은 약 5억 원의 가치를 지닌 상태이다. 하지만 그 돈으로 은행 적금을 들었다면 겨우 1억 원이 조금 넘는다. 그래서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주식을 매수해 가는 게 상당히 좋다. 자기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젊은 나이에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루빨리 시작하면 된다.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투자 기간이기 때문이다. 백만장자가 되기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가 않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부자는 천천히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은 리스크가 전혀 없어지게 되겠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은 쭉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물론 이 과정에서 약간의 주식의 이런 변동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가져가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가서 수익을 냈다가 푹 빠졌다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정말 큰 시련들은 겪지 않으면서 천천히 시간이 흘러가면 20년이 지나면 자신의 자산이 충분히 많이 늘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자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는 지인들이 많다. 나는 보통 이런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10년을 기다릴 수도 있는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면서 폭락장에서 더 폭락할까봐 겁을 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폭락이 거듭되면 주식의 가격은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밑으로 내려간다. 리스크가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익 분기점을 넘어선다. 여기서부터는 시장 고수들과 자본가들이 참여를 한다. 이들은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계산함으로 명품을 줍는 기분으로 주식을 사모은다 라고 말하면서, 장기 투자자들 그리고 정말 현명한 투자자들은 주식이 많이 빠지게 되면, 본연의 가치보다 하락하게 되면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허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빨리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산 게 아니라 남이 사는 것을 따라 산 경우이다. 내 돈도 품질이 좋지 않고 구매한 상품도 믿지 못하니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해 이익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버릇을 고치지 않는 한 평생 자본이익을 가질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이 맞아야 수익이 나는 상태에 자신을 놓아두면 안 된다. 시장 상황이 더 악화돼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이것이 투자의 정석이다. 현재 임차료를 내는 사람들의 소문같이 부동산 쪽으로 약간 이제 테마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매장, 공장, 사무실과 같은 사업장을 갖고 수입을
발생시켜 임차료를 내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에서 두 가지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중 첫 번째는 당연히 사업 자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고, 다른 하나는 고객들이 들락거리면서 생긴 트래픽에서 발생한 부동산 가치 증가 수입이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상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맛집을 운영하거나 업체의 소비자 호응도가 높아 고객이 매장을 찾아오는 정도의 집객 능력을 가진 식당 경영자라면, 이 사람은 음식을 팔아도 돈보다 트래픽 증가에서 나오는 수입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건물 소유자가 되어 사업과 트래픽 증가 이익을 모두 챙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사업체들도 사실은 모두 부동산 이익을 동시에 취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맥도날드는 세계 최고의 식당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부동산을 가진 부동산 사업자이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그 주변의 땅값, 결국은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10년 동안 장사를 하게 되면 이 건물을 10억에 샀다면 10년 후에는 이 건물이 20억, 30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건물 소유자가 되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만 내 것으로 잘 잡아 융자를 갖고 나면 그 다음부턴 레버리지로 다른 물건들을 살 수 있다. 그만큼 특별한 투자 상품이니 욕망을 절대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주식이 좋을까,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테마일 것 같은데, 즉 투자 시장의 구분으로 투자자 성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나눠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가 예를 들면 주식 투자라도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 투자와 같다고 할 수가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단기적인 수익을 또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주식 투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어보는 사람도 자신이 트레이더인지 인베스터인지를 알아야 되고, 대답하는 사람도 질문자가 트레이더인지 투자자인지를 알고 대답을 해야 한다. 질문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에서는 예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답하는 사람이 답을 아는 경우가 없다는 것인데, 은행 직원, 증권회사 직원, 그리고 회계사, 전업 투자자, 심지어는 이미 알려진 유명 펀드 매니저들조차 사실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결국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묻기 전에 물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하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공부를 하다 보면 왜 물어보면 안 되는지도 스스로 알게 된다. 그러면 부동산이 좋은지 주식 투자가 좋은지라는 질문이 얼마나 부끄러운 질문인지 알게 된다. 이것이 부끄러운 질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당신은 투자할 기본 자격을 갖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본인이 투자할 만한 지금 준비가,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열심히 또 생각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인가? 나에겐 6월 27일이 개인 독립기념일이다. 그날이 내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긴 날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의 시작일을 개인 독립기념일로 삼았다.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혹은 경영자들도 모두 직접 일을 해야 수입이 생긴다.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남에게 제공해 수입을 만드는 것이고, 만약 이를 제공받는 사람이 거절한다면 나의 수입은 사라져 버린다. 나에게 결정권이 없으므로 주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독립하려면 내 수입이 나의 노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소득이 모여 자산을 이루고 자산이 다른 자산을 낳고 키우며, 그렇게 낳고 키운 자산의 규모가 내 노동 급여를 앞지르는 날이 바로 개인 독립 기념일인 것이다. 이자나 배당소득, 그리고 건물에서 나는 월세 같은 것들이 본인의 월급을 넘어서면 본인은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그 이상의 금융소득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부터는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실질적인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제가 여기다 별표를 쳐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부 리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돈에 있어 4가지 능력에 따라 자산이 늘어난다. 이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으로 나눈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 부르지만, 부자가 부를 유지하려면 이 4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능력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능력은 각기 다른 능력이다. 그러니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인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진취적이고 사업에 능통하며 세일즈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이 부족해 오히려 빚을 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부하 직원들이 횡령을 해도 모를 정도로 벌어놓은 재산을 관리하는 데 미숙한 면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재산을 모은 후 뭉칫돈으로 날린다.
보면 우리 주변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한 번에 돈을 날리거나 지인들에게 그 돈을 다 사기당하거나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돈을 잘 벌지만 지키지 못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돈을 모으는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과는 또 다른 능력이다.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올곧아야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주변이 그를 따라서 돈을 함부로 하고 마땅히 풀어야 할 때 큰 돈을 풀지 않으면 주위에 사람이 떠난다. 사람이 떠날 때는 돈도 갖고 떠난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능력은 인품에 따라 차이가 난다. 단호함과 너그러움이 같이 있어야 한다. 돈을 벌어도 모을 줄 모르면 밑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구멍이 새고 있으면 언젠가 빈 항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에 상당히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모아놓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재산을 지키는 일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이다.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좀 공감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돈을 유지하는 능력,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었다가 만약에 다 잃고 나면 그 공허함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때는 자산가라는 이유로 대우도 받고 이름도 알려져서 사치와 허영이 문 밖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 자신과 걸맞은 집, 차, 음식, 친구, 명품을 찾기 시작한다. 금융, 정치, 경제를 보는 눈도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선생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선생이 되거나 어른 행세를 시작하기 좋은 때이다. 자산이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투자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분야이다. 통찰과 거시적 안목이 함께해야 하고 들어감과 나옴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순식간에 성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 기술과 같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 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에 강요하면 안 된다. 부자인 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너도 아껴야 하지 않겠어? 라는 말은 교훈이 아니라 삶의 가치가 다를 뿐이다. 지출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일을 지켜 지출하고 늦거나 미루면 안 된다. 설령 그것이 부모님의 용돈이라 해도 정해진 날짜에 직원 급여 나가듯이 정확하게 나가야 한다. 반대로 쓸데없이 위세나 허영심 때문에 밥값을 내고 다니지 마라. 돈 많으면 밥값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는 어울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잘 쓰는 능력을 배우려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 내 돈에게 욕먹는 것보단 낫다. 내 돈이 나를 욕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돈을 쓰는 것에 상당히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네 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임을 이해하고 각자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오래 부자로 잘 살 수가 없다. 잠깐 부자가 된 맛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비참함이 더 커지게 된다. 한번 가져봤던 것을 빼앗기는 슬픔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슬픔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많이 벌어서 잘 모으고 잘 지키고 잘 쓰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정말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 돈을 버는 능력, 그리고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 이 네 가지의 중요성을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저는 저자가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을 정말 깊게 새기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 여러 번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습니다. 예쁜 쓰레기라는 제목인데, 이 여행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들 상당한 자산가라는 뜻이었다. 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느낀 것은 이들이 쇼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한 달 가까이 수많은 나라를 돌면서 이런저런 추억을 되살릴 만한 물건이 여럿 있었지만 10여 년 전부터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예쁜 쓰레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자가 되어 돈을 거느리고 살게 되면 저절로 명품이나 물건이 필요 없어진다. 구찌마크가 촘촘한 가방을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어진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자랑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 소비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때는 오히려 로고가 안 보이는 좋은 제품을 차게 되고 오메가나 롤렉스 시계가 아니라 200달러짜리 몬테인 시계를 차고 다녀도 멋있어 보인다. 아무리 예뻐도 결국 쓰레기이다. 쓰레기는 버리거나 치워야 한다. 돈을 주고 쓰레기에 예쁨에 현혹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런 돈으로 가장 좋은 의자와 가장 비싼 베개를 사고 가장 좋은 침대와 이불을 사고 수제화를 신는 것이 낫다.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것들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쓸데없는 가방이나 시계 같은 것들에 욕심을 내지 말고 생활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돈을 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이런 것들은 예쁜 쓰레기에 불과하다 라고 약간 표현이 과격하지만 그만큼 저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인데, 경제에 대한 해석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약간 제목이 좀 난해합니다만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가장 깊은 감정 차이는 정치에서부터 온다. 따라서 한쪽 편을 온전히 지지하는 강성 정치 성향을 가지면 신문이나 언론 중에서도 자신의 성향에 맞는 기사만 보게 된다. 따라서 생각도 판단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 기사를 대할 때는 사실 판단을 위해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를 꼭 참고해야 한다는 점까지 인지하라는 말이다. 편향성을 띤 제목이나 논조에 대해선 언제나 의심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나 사업은 한번 방향성을 잃으면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심지어 망할 수도 있다. 집값이 폭락하고 공항으로 현금이 말라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집값 상승 시대가 온다 같은 터무니없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니 말이다. 구매를 부추기는 신문 기사를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패가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 자신의 정치 성향과 개인 경제 정책은 독자적으로 분리해서 판단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판단력을 조금 잘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성향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잘 현상을 꿰뚫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해서 돈의 속성 전반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전반부에는 돈은 인격체이다, 그리고 올바른 주식 투자의 방법들, 그리고 돈을 벌고 유지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후반부에는 더 좋은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기다리시면 또 머지않은 시간 내에 후반부 영상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